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윤경입니다. 오늘도 미래 경영학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로 인한 어떤 미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왔어요. 독일은 사실 제조업 강국이죠. 제조업 강국이었는데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오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독일의 디지털 역량이 좀 낮은 거예요. 제조업 강국이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 독일은 21세기 들어오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차세대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서 인더스트리 4.0이 이야기가 됐었던 거예요. 2014년도에 인더스트리 4.0이 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산업박람회에서 구체화돼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해에 제러미 립킨이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었죠.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스마트 디지털,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물류, 스마트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들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는 1차 산업혁명을 18세기 말에 전기기관,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전기의 발견을 얘기를 하고 1차, 2차를 그렇게 얘기하고 3차를 1960년대, 70년대에 컴퓨터의 어떤 대중화, 그 다음에 더구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공장 자동화에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 생산성이 상당히 증가를 했던 것들을 제3차 산업혁명으로 보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제러미 리프킨은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범용 기술이라고 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컴퓨터도 범용 기술에 해당이 돼요. 근데 범용 기술은 전기기관하고 전기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범용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조업 내에서의 생산성의 증가로만 볼 것이냐라고 한 측면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1차 산업은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의 산업혁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9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컴퓨터의 등장은 서비스 사회의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독일은 이거를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 기준으로 보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IT 기술과 그다음에 물리적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 모든 거에 컴퓨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모든 걸 스마트화되는 이런 것들을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스마트 서비스, 그다음에 독일의 스마트 디지털 주권, 그다음에 혁신, 그다음에 개방형 플랫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봤던 겁니다. 스마트 이제 우리가 IT 기술과 연계된 어떤 그 서비스 생각할 수가 있고, 독일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솔루션이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 ERP의 삽이라고 하는 잽이라고 발음되는 그 삽 정도만이 글로벌 기업이고 독일에는 IT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 LG 이런 기업도 있죠. 거기에 IT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하나 좀 많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네이버 이런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은 많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디지털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다 우리가 이 디지털 소사이어티나 디지털 전환이 온다라고 한다면 전체 디지털 그 생태계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주권을 확보할 필요성은 엄연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혁신 이런 게 있고요. 개방형 플랫폼이면
정보공학, 그다음 기계공학, 그다음에 전자공학 융합되어 있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인더스트리 4.0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피를 받은 게 클라우스 슈밥이에요. 2016년도에 어떤 파도 우리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매년 초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걸 개최를 하죠. 여기서 어떤 화두로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2016년 이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었습니다. 2015년인가 네. 근데 2016년에 뭘 할까 하다가 그러면 독일의 워딩을 따와서 디지털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자라고 고민을 하고 그 해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화두로 삼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떤 시쳇말로 좀 대박을 본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좀 약간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점점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관심사를 갖게 돼요. 약간 이제 이 용어 쓰임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 약간씩 혼동이 돼요.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포함해서 좀 더 큰 전체 사회 경제, 정치 경제 시스템의 어떤 전환을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걸 제조업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좀 더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변화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약간 혼동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좀 말씀드린 거고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그럼 언제 완성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가 있죠. 20년 내에 완성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10년 내에 완성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이 언제 완료될 거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렇게 어떤 특정 시점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84년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수십 년, 한 10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100년 정도 걸렸다라고 봐야 돼요. 전기도 1870년대 발명이 됐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발명 시기가 아니라 이것이 언제 완료되고 정착되느냐라는 시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상당히 오래전에 등장을 했지만 이건 좀 전파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 정도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 제레미 립킨의 제3차 산업혁명과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 이음동의어라고 본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제4차 산업혁명이 이음동의어라고 보이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본다고 하면 좀 우리가 좀 더 먼 미래를 좀 봐야 되고 10년, 20년 정도는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가는 와중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역동적으로 봐주면서 경영 전략이나 이런 걸 수립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 무엇이냐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로 디지털 레볼루션을 좀 봤었던 거였는데, 클라우스 슈밥은 디지털 디지털 레볼루션을 좀 보고요. 거기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제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 동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인간의 수명이라든가 어떤 식량의 문제, 의약품의 문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는 이런 이 에너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물리적인 기술들, 인간의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혹은 배터리 문제 등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건데 이런 것도 융합돼서 인더스트리얼 제4차 산업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슈밥이 처음 얘기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4차 산업혁명과 제3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인더스 4.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걸 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4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은 속도가 다르다.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달이나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범위와 깊이가 다르며 시스템 충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이야기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냐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 약간 논쟁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레미 르프킨은 제3차 산업혁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독일이 제3차 산업혁명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떤 생산성의 증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의 증가만을 가져온 건데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던 거는 이런 나노물질 기술, 생명과학 기술,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혁명 아닌 산업혁명과 유가 다른 새로운 혁명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류의 혁명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정보혁명과 다른 혁명이냐 아니면 정보혁명의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정보혁명은 지식혁명의 의미를 가져요. IT 기술 용한 지식혁명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식혁명과 정보혁명의 본진이냐, 즉 전진, 본진, 후진. 처음에 어떤 그 우리 지진을 얘기하게 되면 처음에 그 전진, 본진, 여진 얘기를 할 때 전진이냐, 처음에 그 어떤 지진의 작은 울림이냐, 본진의 진정한 변혁이냐, 나머지 잔울림이냐 이렇게 봤을 때 본진이냐, 아니면 아직도 본진의 전진이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던 디지털 레볼루션, 나노,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는 NBIC라고 하는 것 대표화될 수가 있어요. NBIC는 나노 물질 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IT, 카그니티브 테크놀로지를 얘기해요. 카그니티브 테크놀로지는 AI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199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요 책은 그 좀 보고서는 2013년에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연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MBIC 부분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클라우스 슈밥이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보자면 연장선상에서 보자라고 하면 예츠켈 드로우 교수가 1996년도에 쓴 글이 있어요. 논문이 Improving Critical Choices라고 하는 퓨처스라고 저널에 나왔던 글이에요. 1996년도에. 그래서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쓴 게 인공지능, 유전공학, 인공지능 및 나노기술은 우리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변형시킬 것이며 라고 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21세기 인류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논문에서 22세기로 바로 건너뛰기를 원한다. 21세기가 상당히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게 2018년도에 쓰신 글인데 제가 인류 지도자를 위한 비망록이라고 하는 거를 번역을 좀 여러 명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이분은 예스켈 드로우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MBIC 컨버전스 이런 것 때문에 인류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고 그 변화에 인류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선 21세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걸 인류의 지도자라고 명명을 하셨고요. 그 인류 지도자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 지침을 가지고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닿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제4차 산업혁명이 클라우스 슈밥이 난데없이 새롭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그 씨앗이 20세기 말에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경쟁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제4차 산업혁명, 독일의 인더스 4.0,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 4.0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가 있고 디지털 레볼루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 포괄 관계를 보면 인더스 4.0과 뭐 이 독일어는 그 끝자가 i이고요. 영어로 인더스 4.0이 같은 의미를 갖고요. 스마트 팩토리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인더스 4.0가 조금 확정된 게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용 사물통신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이 주도가 돼서 일종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독일의 인더스 4.0과 비슷한 것들을 민간 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대응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디지털 전환이 이제 그 인더스트리 클라우 실버가 얘기했던 거는 디지털 혁명, 나노물질 기술, 생명과학 기술 얘기했던 거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로 IT를 중심으로 한 범용 기술을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그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은 흡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글 트렌드를 좀 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디지털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좀 관심 있는 거는 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요. 가장 낮은 게 유사 개념 중에서 가장 낮은 게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글로벌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제가 그 강의를 하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와서 좀 한 거고요. 그 전에 했던 거 거의 흡사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 2016년도에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것들은 영어권 국가에 좀 관심이 있고요. 인더스 4.0 국가를 보면 관심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제조업 강국들이 인더스 4.0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네이버의 데이터 랩을 통해서 보면 사실 그 제4차 산업혁명에만 관심이 있고 뭐 인더스 4.0이나 혹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글로벌 추이하고 좀 많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굳이 좀 약간 차이를 얘기하자면 인더스 4.0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서비스업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인더스 4.0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인스테,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돼. 그걸 융합해서 좀 봐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단지 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이제 차이점,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IT 기술, IT 범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초점이 있는 상태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 하더라도 바이오 테크놀로지나 나노물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특히 나노물질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은 상당히 좀 뭐 괜찮은 편이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나노물질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 스마트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일본 애들도 이렇게 관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 4차 산업혁명이든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혹은 스마트 팩토리든 인더스 4.0이든 맥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줘야 돼요. 한국은 한국의 맥락 내에서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제조업에서 이제 그 서비스 사회로 넘어가야 되고 지식 사회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정 비율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한 거는 제조업 이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자생적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조업이라고 하는 일정 포션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되고 오히려 리쇼어링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조업의 안보적인 측면, 제조업의 자산적 생태계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 내에서 그런 상황 내에서 한국 내에서의 어떤 이 한국적인 어떤 그 지식사회, 한국적인 그 서비스 산업 사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국이라고 한 맥락 내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무조건 미국의 생태계나 혹은 중국의 생태계나 혹은 독일의 생태계, 일본의 생태계를 따라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색깔과 향기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전략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 거는 4차 산업 이게 그냥 변화인지 아니면 산업혁명인지 아니면 새로운 혁명인지 봐야 되죠. 근데 전 이제 새로운 혁명이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보시면 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힘에 대한 얘기예요. 증기기관, 전기. 그 다음에 근데 제3차 독일의 제3차 산업혁명은 정보에 대한 얘기예요. 제4차 산업혁명도 정보에 대한 이야기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이 흐름, 혁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치, 사회, 과학기술, 경제, 학문, 정치, 법규 이런 식으로 보죠. 그러면 뭐 학문은 뭐 사실 사회에 속하는데 스티프 관점으로 좀 약간 하다가 보니까 환경 부분을 이제 학문으로 좀 대체한 거예요. 보면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혁명, 농업사회에서 산업혁명으로 전환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뭐 어떤 과학적 합리주의가 좀 더 강화되고 산업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 전에는 상업자본주의였죠.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발달한 건 이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등장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전에 그 자본주의의 씨앗은 있었죠. 그러나 그 이전 세대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공교육 및 대학 교육이 좀 강화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화제 및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됐었죠. 시민의 등장이 실질적으로 정착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입니다. 상업사회에서도 시민은 있었지만 상업도시를 중심으로 있었고 산업사회가 등장하면 산업사회가 또 전환이 되면서 도시가 발달을 하고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에서의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도시화가 어버나이제이션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가 보다 정착이 된 형태로 됩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도시 노동자들을, 공장의 노동자를 양산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것이 1차하고 3차까지 그게 지속이 돼요. 경제만이 금융자본주의, 데이터자본주의로 전환이 됐었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사회는 기대수명 극단적으로 우리가 등장할 거죠. 트랜스휴먼이 등장을 할 겁니다. 사회는 기존과 달라질 거예요. 가족 구성도 달라질 것이고요. 사회 구조도 달라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식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지식의 라이프 사이클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과학기술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좀 달라지겠죠.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고민이 필요한 상태예요. 경제 시스템도 어떤 우리가 현재와 같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자본주의가 좀 더 강화되든 혹은 새로운 형태로 보완되든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거고요. 학문도 체계도 바뀔 거예요. 교육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요. 대학의 화두와 고문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치법규도 직접민주주의 강화될 겁니다. 신계획 경제 부분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클라이머트 체인지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돼요. 인구는 증가하고요. 인구 증가 대비해서 식량 생산성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에 대응해서 배양육이나 대체육, 랩그로운 미트, 랩그로운 푸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거대한 배양조에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토지 사용률을 높일 거고요. 보다 건강한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현재와 같은 지적 재산의 보호를 넘어선 시스템들이 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즉 다시 얘기하자면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생산성의 증가에서 그치지 않고 지식 생산성, 그다음에 어떤 1차 산업의 생산성,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때문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와 유사한 개념을 어디서 얘기했었죠? 에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입니다. 에빈 토플러는 이 산업 제1의 물결을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을 산업혁명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정보혁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클라우스 슈밥은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시켜서 제3 물결을 대응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걸 산업혁명은,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의 물결의 본진이다. 그 전진, 본진, 여진이라고 한다면 그걸 본진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더 포함될 수 있는 게 뉴로 테크놀로지, 우리 신경망 기술도 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 테크놀로지, AI의 뉴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에 직접 이 신호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뉴로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 벤처 기업을 만들었죠. 이게 우리 인간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로봇들과 동작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장님에게, 맹인에게 신호를 줘서, 정기적 신호를 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초보적인 기술이지만, 뇌에다 직접 주파수를 쏴서 귀가 먼 사람한테 소리를 듣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들은 거를 뇌파를 읽어서 소리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뇌파에서 전환이 된 것 같다. 뇌파를 읽어서 다시 시각 이미지로 좀 전환이 가능해요. 아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화면을 보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이 화면이 이 화면이로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듣는 것, 청각을 뇌파로 전환된 거는 거의 100% 전환이 돼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걸 제5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전부 다 제3의 물결에, 큰 물결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보혁명,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자꾸 새로운 걸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에 이야기됐던 것들을 의미를 새롭게 하고 거기서 그 과학기술의 발전, 변화, 동인들을 봐서 그 시각들을 갖고 어떤 일관성 있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학자라고 해서 항상 새로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그 맥락 내에서 어떤 미래를 전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3의 물결의 본진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좀 연속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더스트리 4.0,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여러 미래학자들은 포사이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연속성에 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거, 데니얼 벨 얘기했던 그 전에 데니얼 벨이 그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 후기 산업사에 대한 얘기,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같은 맥락에 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맥락 내에서 미래를 우리가 전망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지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지식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천착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지식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데니얼 벨이 얘기했던 혹은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것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최신화되어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인더스 4.0으로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화된 얘기는 독일에서는 라미 4.0이라고 한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를 만들었어요. 라미 4.0은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 인더스 4.0,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두 문자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4.0 참조 아키텍처 모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이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많이 서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면 기준이 되는, 베이직이 되는 참조 모델을 보고 이 참조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들을 상상하는 것들을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표준화에 대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조 모델을 보면 레이어가 사용자 관점, 기술 관점, 이런
레이어를 나눠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게 독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영미권에서도 비슷한 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게 라미 4.0이 아니라 좀 약간 오타예요. IIRA, 이게 Industrial Internet Reference Model Architecture입니다. 이 인더스 4.0을 영미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산업용 사무통신. IIRA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띵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IIRA와 라미 4.0은 서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연계되는 모델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일자리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이 4차 산업혁명 이전에 나온 건데, 2013년대 프레하고 오스본이 쓴 논문입니다. The Future of Work이라고 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 이쪽에서 이제 프레하고 오스본은 무슨 기준으로 얘기를 했냐면, AI, 특히 이제 머신러닝 AI와 모바일 로봇이라고 논문에 써 있어요. 모바일 스마트 로봇, 움직이는 로봇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 로봇입니다. AI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계학습과 스마트 로봇에 의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대체될까를 분석을 한 건데, 미국에 있는 일자리를 봤을 때, 각각의 작업들 일자리 대체율이 30% 안 되는 거, 0에서 30%, 이게 이제 0에서 30%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31%에서 70% 되는 거, 그 다음에 71% 넘는 거를 일자리를 좀 본 거예요. 미국 일자리 기준으로 봤는데, 그건 71%가 넘는, 70%를 초과하는 그런 일자리 직종의 일자리의 개수가 45%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의 일자리가 기술 실업이 될 거다, 20년 내에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 사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기술 실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 촉발을 시켰어요. 그것이 2016년도, 이게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2016년도에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가 돼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대체율이 30% 이하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지식산업의 일자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에 해당되는 일자리 중에 이런 대체가 가능한 일자리는 딱 하나가 제가 봤더니 나왔어요. 이게 기술 라이팅,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라이팅이라고 불러서, 우리 기술 쪽에서 우리 스마트폰 사면 거기에 있죠. 어떻게 사용 가이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테크니컬 라이팅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는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프레하고 오스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그 일자리를 구성하는 태스크가 AI나 대체가 되는 것이 일자리 자체를 갖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좀 그런 주장들도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레볼루션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좀 그게 생각보다 느릴 거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 실업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일자리를 태스크로 분리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레볼루션의 속도가, 어떤 디지털화의 속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오스본이 2016년인가 7년도에는 논문에서, 자기 논문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디지털 속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강화되면서 사실은 일자리 자체가 기술 실업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죠. 단, 자생적 생태계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약간 보완은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또 기업의 이익 추구와 또 기업의 연속성,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든 G사회로 이행되면서 약간 우리가 좀 그것도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어, 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제가 태스크,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제도의 문제. 그 제도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일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기술 취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동은 좀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서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미래에 어떤 일자리들을 가질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이 4차 산업하고는 영어가 다릅니다. 아니, 근본적인 어휘가 달라요. 1차 산업은 primary activities, 2차 산업은 secondary activities, 3차 산업은 tertiary, 4차 산업은 3차 산업이 tertiary,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quaternary activitie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농업, 그 다음에 농수산업, 그 다음에 이런 거가 되고요. 광업하고 제조업, 그다음에 건축업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에 해당됩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죠. 4차 산업은 지식산업인데 지식산업은 IT, 교육, 연구, 컨텐츠 산업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에 해당돼요. 이 4차 산업은 원래는 3차 산업에 속해 있었다가 이 4차 산업 이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4차 산업으로 분리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일자리 동향들을 보면 1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4% 정도, 일자리 4% 정도, 미국의 경우에는 1, 2%, 2% 언더고 1%좀 더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1% 내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4%까지 되는 거는 실제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농촌사회, 지방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대규모로 진행이 되지 않고 경자 유전의 법칙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먼 미래, 좀 가까운 미래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은 좀 버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우리가 배양육, 대체육, 레크론 푸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약간 바뀔 거다. 농지의 활용도가 좀 바뀔 거다. 그에 따라서 1차 산업의 종사한 사람의 숫자는 더 줄어들 거다. 그 1차 산업의 구조는 2차 산업과 유사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산업은 이때 정점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2차 산업 종사자는 뭐 수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10%, 한 8%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로봇 밀도가 전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인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명당 631대. 싱가포르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3, 4위가 일본과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됩니다. 로봇 밀도가. 10,000명당 로봇 대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구 1만 명이 아니라 노동자 1만 명당.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기계화가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될수록 로봇 밀도는 더 올라갈 거예요. 더더구나 스마트 로봇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 산업에서 대체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2030년경에는 이 오토노머스 비이클, 무인 자동차가 가능해질 겁니다. 제3 수준 이상의.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는 0수준부터 5수준까지 있는데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3수준 이상부터 됩니다. 3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2030년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하게 되면
버스, 트럭 운전사, 택시 운전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대체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제3차 산업의 순고용 지수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3차 산업혁명에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지식산업의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스마트 로봇이나 AI가 인지도를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제3차 산업의 고용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면 지식산업 쪽에 일자리를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식산업의 어떤 대우가 현재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IT는 좀 괜찮죠, IT 쪽은. 그다음에 뭐 그 연구 별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컨텐츠 산업은 점점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IT 기술이나 혹은 제조업이나 이렇게 융합해서 그 피지컬 컴퓨팅 부분,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는 좀 더 가능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생각을 좀 전환해서 일자리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1차 산업들도 보면 IT 기술과 융합이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자리의 구조 변화, 일자리 변화는 좀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 자체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런 산업 구조, 산업변 어떤 그 일자리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종류의 혁명이기 때문에 아주 사회, 정치, 경찰의 모든 거에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가져왔고요. 우리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오늘 우리가 화두 있었죠? 우리가 고민했던 거. 여러분들의 미래 질문은 무엇이냐? 2050년이든 여러분 그 이후까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토론을 한번 올려놔 주시고요. 그럼 이 미래 질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동의를 우리 토론 주제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토론에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논의하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그걸 보고 여러 생각들을 좀 확대시킬 수가 있겠죠. 또 이것도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